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황보선입니다. 오늘은 폭우로 인한 섬진강 제방 붕괴 피해가 한국수자원공사의 댐 방류 방식 때문은 아닌지 이상돈 전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고요. 유튜버 뒷광고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하는 제재법을 발의한 전윤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도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에서는 최단비 변호사, 구정무 변호사와 함께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1심 판결과 또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혜원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배종찬 소장의 여론택배, 그리고 정대훈 편사연구사의 역사 이야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 13일 목요일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워. 네,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정리해준 시간, 박철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철민입니다. 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추가 경정예산 가능성을 정리를 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편성된 정부 지자체 예산으로 충분하다는 건데요. 네. 일전에 제가 4차 추가 경정 예산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해드린 바 있는데 네. 이게 일축된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복구 비용 충당 등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4차 추가 경정 예산 추경 편성 가능성에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충남 천안의 병천천 제방 붕괴 현장을 방문한 문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정부 재정이 부족할까봐 염려해서 충분히 지원하자는 취지로 추경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추경은 절차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또 아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충분히 비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 국회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오고 갔죠? 네, 맞습니다. 이 앞서서 오전에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도 기정 예산과 예비비로 피해 복구 비용 충당이 가능하다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이런 만큼 당장 추경이 논의될 가능성은 작아진 건데요. 문 대통령은 천안 외에도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의 수해 현장을 점검했고요. 이 과정에서 피해 복구를 관장하는 정부 부처와 기관에 속도감 있는 지원을 주문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계속되는 4대강 논쟁이네요. 네. 이번엔 그런데 이제 정치권이 아니고 환경부가 나섰네요. 그렇습니다. 야당과 청와대에서 불씨를 지핀 논쟁이 국회에서 연일 번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환경부가 진화에 나선 것 같지만 네. 오히려 부채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환경부가 이명박 정부 시절 건설한 4대강 보에 대해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네. 환경부가 참고한 자료에 따르면 4대강 사업 대상이던 금강과 영산강 수위가 보호 설치 후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4대강 보가 홍수 조절에 기여하는지 실증 분석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대강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그러면 즉 뭐 범람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예.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홍수 피해가 훨씬 커졌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곤란하다. 이건 야당에서 나온 목소리였잖아요. 네. 이것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이번 기회에 민간 전문가와 함께 실증적 평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고요. 빠른 시기에 확정해서 이 어떤 실무적 상황을 고려해서 할 건지 네. 계획적인 것을 밝히겠다고 했고요. 네. 네, 이렇게 곧 실증평가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증평가를 위한 합동조사단 꾸려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렇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합동조사단 구성에 돌입했는데요. 환경부는 4대강 보의 홍수조절 능력과 경제성 등 물관리 분야를, 국토부는 제방, 준설 등 하천시설 관리와 홍수 피해 예방 효과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까지 환경부가 보호가 홍수 예방하는 효과는 없었다. 뭐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이 자료가 한 3가지 정도 있습니다. 2014년, 2018년, 2019년에 조사된 자료인데요. 예. 먼저 2014년에 4대강 사업조사평가위원회 조사 때 보면은 이때는 좀 의견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4대강 사업을 한 주변에서 홍수 위험 지역의 93.7%가 예방 효과를 봤다.
아하. 그런데 이와 반대로 감사원에서 한 조사를 보면은요. 이게 예. 2018년 조사였는데요. 4대강 사업의 홍수 피해 예방 가치는 0원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극단적으로 예. 바뀌었네요. 2014년 첫 번째 이 조사 결과는 박근혜 정권 네, 그렇습니다. 당시였고 이번 두 번째 것은 감사원 것은 이제 정권이 바뀐 이후에 맞습니다. 조사 결과죠. 예. 네, 이렇게 상이한 결과 조사 시기와 방법 때문에 차이가 예, 있었다라고 환경부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환경부는 이 자료들이 실제 홍수 시에 측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홍수가 났기 때문에 예. 실제 홍수 상황의 보호의 영향을 검토해 보겠다고 합동조사단의 운영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네요. 코로나 소식. 그러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서 예. 집단 발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서울 도심의 패스트푸드점 직원들이 긴 예. 시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고 모임을 한 뒤에 최소 1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이게 어느 패스트푸드점이죠? 롯데리아고요. 롯데리아요. 서울 도심에 있는 곳이고 광진구에 있는 군자역점에서 네. 최초 모임이 있었던 것으로 아하. 확인이 됐습니다. 네, 네. 이 직원들이 서울에 있는 7곳에서 매장에서 일하시는 있었는데 분들. 네. 뭐 사는 곳들은 좀 다르고요. 네. 각기 예. 다르고 수도권 일대인데 11명이 확진이 됐고 뭐 접촉한 사람들이 3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거기에 또 접촉 1차, 2차 감염까지도 네.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또 논산 육군훈련소에서도 산발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서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논산 육군훈련소요? 네. 저도 이곳에서 옛날에 훈련 받았습니다. 저도 그럼 훈련소 동기시죠? 그러시군요. 네. 그건 나중에 한번 우리가 한번 재봅시다. 네, 동문이셨군요. 네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상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난 6일에 롯데리아 서울 지역 7곳 점포 점장과 3개 네. 지점의 직원 등 22명이 말씀드렸던 군자역점에서 회의를 하고서 인근 족발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회식한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예. 족발집 이어서 치킨집에서 또 2차 회식도 했고요. 네네.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방역당국은 장시간 모임 동안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회의 참석자가 있었던 점포 7곳 이 중에서 6곳이 휴점 상태입니다. 예. 자, 또 영화관에서도 뭐 확진자가 생긴 건 아니고 네. 방문한 사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영화관 CGV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이고요. 예. 또 그 스타벅스 커피 전문점 더 양평 드라이브스루점에도 지난 9일에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돼서 예. 영업이 임시 중단됐습니다. 또 신세계백화점 강남점도 그제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나타나서 어제 저녁 6시 30분에 원래 8시까지 영업을 해야 되는데 네네. 조기 영업을 중단했고요. 예. 또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지난 10일 입소한 800여 명을 전수 검사한 결과 한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 네, 예. 그래서 육군훈련소가 확진 훈련병의 밀접 접촉자 32명을 별도로 격리했고 함께 입소한 800여 명 재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올 때까지 교육대대 건물에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9일부터 결혼식장을 포함해서 뷔페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해서 저녁 6시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만약에 이걸 어기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 살인 진드기에 물린 환자. 네. 환자를 뭐 응급 치료하다 그런 것 같은데 의료진도 집단 감염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총 5명인데요. 예. 야생 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줄여서 SFTS라고 하는데요. 예. 이 환자를 진료하던 의료진이 SFTS에 감염됐습니다. 5년 만에 사람 간의 전파가 발생한 건데요. 경북대 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의사와 간호사 등 5명이 SFTS 집단 감염이 된 건데요. 경북대 병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평소 폐 질환을 앓던 환자가 응급실에 실려왔고 의료진 13명이 투입돼서 1시간가량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또 안타깝게 이 환자분 사망하신 네. 거죠? 네, 나흘 뒤에 사망했고요. 예. 지난달 말쯤에 응급실에서 이 환자가 심폐소생술로 인해서 호흡이 돌아오긴 했는데 예. 그 이후에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의료진이 고열이나 구토를 보이니까 네. 처음에는 코로나19로 의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오니까 마지막으로 SFTS 검사를 했더니 의료진 5명이 양성을 보인 거고요. 이들은 지금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증상으로 예. 입원해 있는 상태이고 왜 이게 감염이 됐는지 봤더니요. 일반적으로 사람 간의
전파가 되진 않는데 심폐소생술을 하는 동안에 혈액이 튀었다고 합니다. 아, 예. 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는 전파가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게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서 야외 활동할 때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야 되는데 치사율도 10에서 30%로 무서운 병입니다. 작년에 41명이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예. 네, 현재 의료진은 다행히도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네. 밝혀졌습니다. 네. 자, 네, 오늘의 꼭 끼운 뉴스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철민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섬진강 제방 붕괴 원인에 대해서 댐의 방류 때문이다. 4대강 사업을 하지 않아서다.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시간에는 환경법, 환경 분야 전문가인 이상돈 전 의원과 연결해서 이 쟁점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첫 번째 질문은요. 섬진강 뚝 붕괴 3시간 전에 댐의 방류량이 평소보다 7배가 넘는 초당 1,400여 톤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제방 붕괴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사실을 좀 조사해야만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그 부분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요? 예. 네, 근데 요번에 그 섬진강 그 피해는 그 4대강 사업을 안 해서 이런 게 생겼다는 것은 저는 터무니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역시 이제 댐 운영이 좀 과연 최선을 다했는가 대해서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한번 기억을 해볼게요. 그 4대강 사업이 끝나고 나서 최근 10년 동안은 이번과 같은 그렇게 큰 홍수 상황이 거의 없었어요. 예. 근데 저렇게 보면은 이제 그 1990년 남한강 대홍수 같은 게 아주 컸죠. 그 당시도 그 충주댐 운영을 그런 말이 최대한으로 방류를 막아서 상류가 침수될 상황까지 가고 나서 방류해서 그 피해를 서울 지역에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그런 평가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극한적인 상황에 과연 담당 부서가 최선을 다했냐? 그게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다 좀 구체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이른바 현 정권 들어서 여야 합의로 법률을 개정해서 이제 수자원공사하고 홍수 통제 기능이 과거 국토부에서 지금은 이제 환경부로 넘어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넘어오고 와서 처음 홍수 상황을 당한 것인데, 과연 그 환경부의 책임하에 그 홍수 통제소, 수자원공사 또 기상 정보를 줘야 하는 기상청이 최선을 다하고 협력을 하고 또 지자체에 충분하게 통제하고 어떤 협력을 구했느냐 이런 것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제가 방금 드린 첫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요점이 뭐냐면은 갑자기 그 방류량이 늘린 것이거든요. 이제 이게 네.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은 이 집중호우 예보가 있었는데 한국수자원공사가 이를 믿지를 않았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닥치니까 이렇게 방류량을 늘렸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것도 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요, 그 흔히 많이 생각하기에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같으면은 그 댐을 운영하는 수자원공사가 좀 미리 방류해야만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 사실 그랬다가 일기예보가 정확치 않아서 방류만 하고 댐이 확 줄어버리면은 용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요? 예. 그거는 저 하류 주민들 지자체의 입장이고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주장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극한 상황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댐 방류하는 그 결정을 예. 누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그것은 수자원공사는 매년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홍수통제소가 있습니다. 각 강마다. 예. 홍수통제소가 이번에 과연
최선을 다해서 관리했느냐 이것을 따져봐야 되는데 예. 일단 제 느낌은 이거 좀 구체적인 사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좀 미숙하자 좀 이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건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네. 자, 이제 섬진강뿐이 아니고요. 금강상류에는 용담댐 관련해서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네. 사실은 비슷한 맥락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방류에 대한 결정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당연히 사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확한 상황을 뭐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어떤 시스템을 거쳐서 하길래 이렇게 제한 수위 넘어서까지 결정이 이렇게 뭐랄까 미뤄질까요? 이렇게 뭐 이를 들면 뭐 제때 안 미뤄지고. 근데 그게요 지금 홍수가 났으니까 피해가 났으니까 이렇게 좀 말씀한 말이 나오는데요. 네네. 그게 그 댐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원래 댐 세울 때 그 매뉴얼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평소에 따르는데 이런 홍수 상황 때 비상 상황이 오게 되면은 이제는 수자원공사 결정을 넘어서 그 하청 관리하는 부서죠. 그게 이제 지금 환경부 장관 그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하천별의 홍수통제소가 그걸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요번에 이제 이런 상황이 환경부 넘어와서 이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것을 적절하게 했느냐에 대한 좀 조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용담댐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섬진강 댐하고 달라서 바깥에 볼 때는 콘크리트로 보이지만 속은 돌 자갈 들어있는 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계 수위까지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종합해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 문제를 철저하게 조사해서 이번에 대응이 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앞으로 개선할 게 뭔가 그것을 좀 파헤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제 어떤 방류 시점에 대한 판단도 사실 논란이 있지만요. 이제 이번에 사실 그 수자원공사가 이른바 늑장 통보했다. 이것 때문에 하류 지역 침수 피해를 키웠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늑장 이제 뭐 저도 이건 이제 언론 보도만 좀 보는데요. 오늘 한두 개 신문 보면 이제 그게 좀 비가 너무 많이 오고 그 유입량이 너무 크니까 급박하게 열고 통보했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서는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 적절한 그 사전 통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면 댐 붕괴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면해야 하니까.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볼 때 뭐 제가 좀 갖는 좀 문제 의식은 4대강 사업 이후에 그 국토부에서 수자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저 공무원들이 일종의 뭐랄까 소신이랄까 자존심 같은 걸 상실해 버렸고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와서 또 조직이 많이 바뀌고 이러이러한 과정 그리고 또 하나는 제방 관리는 지금도 국토부에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이 새로운 체제로 넘어와서 이게 제대로 그 말하자면 가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전에 이런 큰 비를 만나서 이번에 운영이 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정확한 거는 좀 그 사실을 파악해야만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당 일부 의원들은 또 저런 주장을 펴지 않습니까? 그 태양광, 그 산 쪽에 설치한 태양광들이 많아서 이것 때문에 뭐 산사태가 많아졌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 산사태 같은 게 생기게 돼 있죠. 태양광의 위협보 같으면은 그냥 평지 아니면은 그 건물 위에다 그렇게 하지. 어떻게 그렇게 산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그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은 이건 좀 그거는 진짜로 아무리 재생에너지가 좋다 하더라도 그 위험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산사태가 난 곳이 뭐 태양광 한 곳만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태양광 한 곳은 산사태가 날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죠. 그거는 좀 너무 당연한 거로 봅니다. 그래서 산 깎아내고 태양광 패널 까는 것은 이건 뭐
난 세계에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건 진짜로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 이상돈 전 의원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 환경 전문가로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맹비난을 이어오신 겁니다. 이게 뭐 이를테면 뭐 허황된 거짓말 이런 표현 쓰셨는데 네, 맞습니까? 어떻게 뭐 예. 그렇죠. 이게 또 돌이켜 보면은 이명박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 우리나라 하천 정책이 완전히 차벽이 마련된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본류 정비는 뭐 90%, 95% 끝났다. 그건 뭐냐면 제방 정비도 다 하고 이제는 지류 정비가 남았다 이랬는데 배란간 그 볼을 세우고 준설하고 그 난리를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게 온 그냥 4대강 갖다가 계단식 호수를 바꾸지 않았습니까요? 근데 이제 그 4대강 사업 때문에 뭐 홍수를 막았다. 그거는 거짓말이고요. 또 하나 4대강 사업 때문에 홍수 피해가 났다 하는 그것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본 바와 같이 제방이 안 무너졌으면은 이런 게 안 생겼죠. 근데 이제 낙동강 같은 경우 제방 공사를 많이 한 이유가 뭐냐? 그 보건설 때문에 수위가 높아지니까 제방을 대폭적으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병 주고 약 준 거죠. 병이 뭐냐면 볼을 만들어서 수위를 높였기 때문에 약은 뭐냐면 제방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근데 낙동강 전체를 다 그냥 콘크리트에 바를 수 없지 않습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부분에서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이미 4대강 사업이 취소에는 효과가 없다는 것은 감사원 결과니 뭐 누누이 나왔고 환경부도 기본적인 연구가 여러 번 나온 겁니다. 난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그거를 뒤집어 엎고 4대강 사업이 잘했다고 하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을 불러오는 겁니다. 난 그러면 저기 뭡니까 앞으로 뭐 보궐선거고 대선이고 뭐 지방선거 간에 통합당은 그거 완전히 폐차로 가는 겁니다. 이건 뭐 제가 그래서 지금 통합당이 전혀 이게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민심 위반을 더 불러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정합니다. 네, 그 야당의 요즘에 그런 주장들을 보면 뭐 악수다, 패착이다, 자충수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그건 패착입니다. 또 그렇게 보면은 2010년 지방선거부터 지금 한나라당이죠. 선거에 패배하기 시작했어요. 다만 2012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책임지기 치렀던 총선 대선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4대강 사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그것을 일체 언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에 선거에 2번 이겼고 그부터 계속 졌는데 그 단초가 2010년 지방선거고 그 당시 최대 이슈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국민들이 심판한 겁니다. 난 그래서 지금은 통합당이 전혀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이것 때문에 하시는 뭐 큰 홍수를 막았다. 아니면 이제 여권에서는 이것 때문에 홍수 피해가 커졌다. 이런 극단적인 양쪽의 주장 관련해서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면 이거 규명하라 이렇게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사실 뭐 규명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4대강 사업과 연관성은 이번 홍수의 그 핵심 쟁점이 아닙니다. 지금 댐 운영 관리, 그 다음에 이것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켜서 수자원공사하고 홍수통제소를 갖다 옮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천 구조물 제방인의 시설은 국토부에 놨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칠 바에야 안 합치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때 투표에서 반대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찬성했는데 이거는 그들이 있는 것만도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때 소심투표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이번 쟁점은 4대강 사업 가지고 해봤자 야당은 그야말로 헌이라는 겁니다. 댐 말하자면은 이것이 환경부로 넘어오고 와서 제대로 이 기능을 했느냐, 댐 관리 운영에 허점이 있지 않았냐,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런 면에서 대통령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한 것은
그것도 핵심을 벗어났다. 말하자면 참모들이 이걸 잘 상황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그런 발언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아까 말씀 잠깐 언급하신 것처럼 사실 이 본류 말고 지류, 지천 쪽 정비가 사실은 필요했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게요. 지천을 보면은 혹시 좀 작은 하천에 산보하게 보면은 강 아래 산책로 같은 거 많이 만들어 놓고 하면 아직까지도요. 좀 가보면은 무슨 이른바 과거에 우리가 경기도에서까지 농사를 많이 할 때 지금은 다 주택 들어서 도시 돼버렸죠. 보면은 이 보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어요. 예. 그거 갖다가 횡적 구조물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그런 것이 하천의 흐름에 굉장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제거하고 물이 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2007년, 8년까지의 그 당시 하천 정책의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예. 그것을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올스톱해버리고 본류에다가 그냥 수십 조를 갖다가 퍼부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후에 또 박근혜 대통령은 4대 강사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야말로 이 일을 하는 그 소신이랄까 자신감을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그냥 모든 이런 것이 헛돌아갔다 진척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그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능력이 자체가 저하된 것은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상돈 전 의원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 사회는 어떤 이슈에 뜨겁게 반응하고 또 어떤 이슈에 열광했을까요? 우리 사회 여론을 알기 쉽게 분석해 주시는 분입니다. 출발 새 아침의 여론 택배 요정 눈코 벨 인사이트 K 배용찬 우리 영 소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폭우 폭염 잘 대비해야 됩니다. 똥커벨입니다. 네. 자, 이제 장마 끝나가니까. 네. 폭우도 아직은 좀, 남았습니다. 이번 남아있고요. 주말까지 또 예고가 돼 있으니까요. 또 폭우 끝나자마자 또 폭염 기다리고 있고요. 네, 다음 주에는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상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네. 자, 먼저 기상망명. 네. 이란 신조어가 들리던데 이게 뭡니까? 황보선 앵커께서는 기상망명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정치망명. 네. 또는 경제망명. 이런 건 들어봤지만, 예. 망명하니까 이제 다른 나라를 떠올리게 되거든요. 예. 그 기상망명? 예. 역대 이제 최장 장맛비가 계속되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면 이제 국민들도 기상 예보에 민감하거든요. 예. YTN 기상 예보는 좋습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예보가 맞지 않는다. 이런 또 지적들을 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기상 예보를 못 믿겠다. 한반도 예보를. 그래서 노르웨이, 미국, 일본 기상청의 한반도 예보가 더 정확한 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확인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로 가서 기상 예보를 본다. 한반도 예보를 본다. 그래서 기상망명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했습니다. 근데 일기예보가 참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요. 이걸 어떻게 사실 정확히 예측합니까? 네. 워낙 이게 또 이변이고 국지적으로 불과 반경 수십 킬로미터 내에서 서울 내에서도 강북과 강남의 강우량이 다를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맞추기가 어려운데 또 조금만 안 맞으면 기상예보 안 맞다. 그러다 보니까 기상 관련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좀 개선되면 좋긴 할 텐데 하여튼 참 어렵습니다. 네. 기상망명. 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기상청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질문보다 얼마나 불신하길래 이렇게 혹시 여론조사가 있습니까? 신뢰도에 문제가 있을까 봤는데 그래도 10명 중 6명 정도는 기상청을 신뢰한다는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명 같은데요. 신뢰도가 결코 나쁘지 않거든요. 근데 조금 더 이제 개선을 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리얼미터가
TBS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7일 실시한 조사이고 전국 500명 유무선 자동응답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 응답률 7.5%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예. 기상청의 예보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신뢰한다가 59.9% 한 응답자 6명 정도 되고요. 예. 36.9%는 신뢰하지 않는다. 네. 이런 응답을 내놨는데 근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제는 잠깐 소강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주말까지 또 중부지방 예. 또 수도권 네. 상당히 많은 비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예. 수시로 네. 이 일기예보 기상특보를 확인하고 위험한 곳으로는 안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반드시요. 네. 예. 자, 또 여론조사 다른 것도 하나. 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차이가 많이 줄었다는 소식들 네. 나오고 있는데 뭐 어떻습니까? 추세가 실제로.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올까? 우리가 자꾸 예. 이제 총선 직후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총선 직후만 하더라도 예. 두 정당의 지지율 격차가 거의 한 25% 가까이 네. 날 정도로 상당한 격차였거든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예. 총선 압승 효과 예. 그래서 한 50%가 넘는 지지율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와 그럼 차이가 많이 나는구나 네. 이렇게 했는데 점점 좁아져 갑니다. 6월에는 북한 변수가 있었고 예. 7, 8월에 부동산 논란이 상당히 또 점화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8월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그냥 추세로만 말씀드립니다. 예.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아하. 물론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예. 자동응답 방식의 조사에서는 더 지지율이 붙어 있고 예. 그다음에 전화 면접은 직접 하는 조사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붙어가고 있다. 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부동산 논란 때문 아니냐 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이렇게 내려가는 원인 이게 어디에 있을까요? 네, 황행크께서는 어디에 이유가 있어 보입니까? 이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부동산 네. 이 부분 그다음에 또 관련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네. 통과시킨 뭐 일각에서는 비민주적인 네. 뭐 심지어는 뭐 독재다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네, 비판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야당 쪽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렇게 얘기하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일정 부분 작용을 했을 것 같고요. 예. 결정적인 건 잘 하시는 네. 제가 찝지 못하겠습니다. 제 분석 이게 샜나 예. 봅니다. 새 나간 네, 네. 유출된 것 같아요. 정확히 맞춰주셨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 중도층도 네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지지로부터 벗어나고 있고 예. 또 이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그러면 30대 네. 사무직 화이트 칼라 또 호남 지지층에서도 일부 이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부동산 논란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이슈이고요. 네. 경제적 이슈죠. 예. 또 이제 여당 이미지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같이 평가를 받으면 같이 동시에 평가를 받으면 더 많이 지지하는데 근데 더불어민주당만 놓고 물어보면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다. 예. 예, 나 혼자 산다인데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전국 1000명 휴대전화 RDD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11%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보았는데요.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8%,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절반이 넘는 53%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독으로 물어봤을 때는 부정적 평가가 더 높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중도층입니다. 예. 중도층 10명 중 6명에 가깝게 더불어민주당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잘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더 높았습니다. 네. 자, 빅데이터가 좀 더 어떤 네. 뭐 바다 결혼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들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또 그런 분석 결과는 네, 어떻습니까? 빅데이터 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예. 물론 빅데이터가 완벽하게 여론조사처럼 직접 물어본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조명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셜 매트릭스 인사이트에 네. 이 빅데이터 평판 분석을 시도해 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입력하고 한 달 동안의 기간에 대해서 오늘로부터 한 달 네. 전입니다. 예. 한 달 동안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는데 이 분석을 평판 분석을 해봤더니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층들이 있죠. 네, 네. 근데 이건 이미지를 말합니다. 단독으로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것이 23%, 또 부정이 57%. 어이,
예. 그러니까 그렇게 부정이 거의 2배 배네요. 이상 더 높게 나타나는데 감성 연관어를 보면 논란, 비판, 의혹, 범죄, 위기, 피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지지층도 견고하고 지지율이 지금까지 더 높았던 지금껏 더 높았던 건 맞는데 네. 더불어민주당을 딱 떼어놓고 봤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적지 않다.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받을 네. 때는. 이렇게 봐야 돼요. 네, 그렇군요. 좀 나타나는데 이런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당이니까 우리 보면 좀 가진 사람들이 조금 더 여유 있게 해라. 네네. 그러니까 총선도 압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야당과 협의하는 모습. 네. 또 이 검찰 개혁도 뭔가 인물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좀 큰 폭의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큰 그림의 검찰 개혁으로 가는 여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좀 기대감이 아무래도 크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뭐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이 재산 기부하는 것을 뭐 노블레스 오블레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정치판에서도 이제는 시민들이 이런 그런 성숙된 모습 이왕이면 좀 더 민주적으로 그렇습니다. 품위 있게 하는 모습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중도층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아, 여당이니까 의석수도 많으니까 좀 더 잘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더 많이 지지하겠습니다. 네. 이런 현상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자,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상대적으로 오르는 추세인데. 네. 자, 이 원인 이거를 물론 이제 미래통합당 측에서 뭐 분석을 하고 있겠지만.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올라가서 거의 차이가 더불어민주당과 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아, 우리 지지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구나. 근데 이게 자생적이냐 아니면 그냥 더불어민주당에서 주로 이제 논란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도 그렇고 이것 때문에 좀 반사이익을 얻은 것이냐. 그런데 이 결과를 보면 반사이익이 더 커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이 가만히 전략은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도하다 보면은 실수가 나오게 되고. 가만히 전략 이거 언제 나온 말입니까 이게? 저도 가끔 듣긴 했는데. 아주 최근에 나왔는데. 뚱카벨이 뭐 지어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그다음부터 이제 쌍윤효과. 그래서 이제 윤희숙 의원의 미래통합당 의원의 임차인 발언 또 윤석열 검찰총장의 미래통합당 지지층들이 대선 후보로 지지하고 있는 거. 이것 때문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 이게 또 부동산 논란과 검찰 논란이기 때문에 내부 자생적이라기보다는 반사이익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미래통합당의 야당 역할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20%.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가 69%. 그러니까 10명 중 7명 정도는 부정적인 평가를 아직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심지어는 미래통합당 지지층 내에서도 미래통합당이 야당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는 31%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은데 지지율이 왜 올라갔을까? 더불어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이게 부동산 이슈이기 때문에 보통은 정치 현안 같으면 무당층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지정당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 이슈는 워낙 민감하고 개인적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미래통합당 쪽으로 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럼 빅데이터 상으로는 이제 미래통합당에 대한 민심 어떻습니까? 미래통합당도 이제 평판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달간. 그랬더니 부정적인 것이 65%, 긍정적인 것은 16%, 소셜 매트릭스 빅데이터 분석이는 참고로 봐주십시오. 근데 지금 긍정은 같은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보다 낮았고 부정적인 것은 이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평판 분석이 미래통합당이 빅데이터 상에서 더 안 좋은 거죠. 주로 이제 나오는 감성 연관어는 의혹, 논란, 범죄, 비판, 피해, 허위 이런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은 미래통합당도 앞으로 어떤 대안을 내놓고 좀 더 자생적인 지지율을 키워갈 수 있느냐. 지금 이제 백서가 나온다 그러거든요. 그렇죠. 정강정책. 기본소득까지 포함될 텐데 이것이 과연 중도층에게 얼만큼 호소력이 있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당 지지율 변화가 내부 요인도 있지만 외부 변수 영향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슈 영향 받을까요? 부동산 이슈가 앞으로 계속해서 영원히 계속하지는 못할 겁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이제 부동산으로 국정 운영의 반등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이슈보다는 공수처 설치가 지금 이미 이 일정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또 후속 관련 법안 통과도 이제 되는 경우도 있고 더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 개혁 이슈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보다는 이후의 이슈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이슈가 가장 큰 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이래야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것이거든요. 네네. 내년 4월에 또 4월 7일 날 보궐선거까지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정치적 이슈 또 개혁 이슈가 등장할 가능성이 앞으로는 더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에 청와대 수석보좌진 이제 교체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 명이. 이런 어떤 일종의 국면 전환 시도로 볼 수도 있겠는데 반등 계획이 될까요? 제한적 부분적 반등 효과는 분명히 기대할 수 있는데 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동산 이슈는 앞으로 또 시간이 많이 걸려야 예. 효과와 대처 방안이 나오는 정책이라서 네. 조지 레이코프라는 미국의 저명 언어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자꾸 부동산 이야기를 해서 방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정부와 여당도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요즘 부동산 감독기구 네. 한 최대한 2,000명 네. 으로 구성된 그런 것도 한다고 이것도 하는데 그 반드시 여론이 오히려? 또 좋은 것이냐 좋을 것이냐 네. 라고만 볼 수는 또 없기 때문에 네. 다른 이슈를 생각하는 것은 어떠냐라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이었습니다.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이어지는 뉴스 들으시고요. 저는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